검은 서재의 비밀. 명탐정 김호안 두 번째 사건. 서울 한복판 오래된 저택 한 채가 서 있었다.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서양식 양옥으로 높은 대리석 기둥과 어둑한 스테인드 글라스 창이 기묘한 분위기를 풍겼다. 그 저택의 주인은 한국 경제계에 큰 족적을 남겼던 은퇴 기업가 정한수 회장이었다. 어느 날 저녁 김호안 탐정과 그의 조수 강민구는 한 장의 두툼한 서신을 받았다. 고급 봉투 안에는 은빛 문양이 새겨진 초대장이 들어있었다. 김호안 탐정께 이번 주 토요일 밤 제 저택에서 열리는 가족 모임에 부디 참석해 주시길 청합니다. 제가 가진 불안한 예감과 관련하여 당신의 명석한 눈과 귀가 필요합니다. 정한수. 민구가 그 글을 소리내어 읽자마자 눈살을 찌푸렸다. 선생님, 이번에도 뭔가 심상치 않아 보이네요. 그냥 단순한 저녁 초대라면 굳이 탐정을 부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김호안은 손끝으로 봉투의 두께를 다시 확인하며 낮게 대답했다. 맞네, 민구. 이건 단순한 만찬이 아니야. 정 회장이 예감이라는 단어를 썼지. 경험상 그런 초대 뒤에는 반드시 무언가가 터지더군. 토요일 저녁 그들은 검은 리무진을 타고 정한수의 저택에 도착했다. 안내를 맡은 집사는 고개를 깊숙이 숙이며 그들을 맞이했다. 저택 내부는 화려했지만 묘하게 어두웠다. 샹들리에 불빛이 반짝이는데도 벽에는 그림자들이 짙게 드리워졌다. 대리석 바닥을 밟을 때마다 발걸음 소리가 길게 울렸다. 정한수 회장은 휠체어에 앉아 나타났다. 나이는 70을 넘겼으나 여전히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는 손가락으로 탐정을 불러 가까이 오게 했다. 김 탐정, 내가 살아온 길엔 수많은 적이 있었어. 그런데 요즘 들어 밤마다 악몽을 꿔. 내가 쌓아온 재산을 두고 내 가족들이 서로 목을 겨누는 꿈이지. 그는 거칠게 기침을 하고 가까스로 목소리를 이어갔다. 다음 주가 내 생일이네. 유언장도 정리해야 할 시기야. 그런데 요 며칠간 이상한 징조가 계속 보인다네. 서재의 물건들이 미묘하게 옮겨져 있고 밤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 내가 착각하는 걸까? 아니면 정말 누군가 내 생명을 노리는 걸까? 김호안은 잠시 눈을 감고 주변의 공기를 들이마셨다. 은근히 풍기는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책에서 나는 묵은 향기, 그리고 어딘가 날카롭게 섞여 들어오는 철 냄새 같은 것이 신경을 자극했다. 그 순간 갑작스러운 비명소리가 저택 어딘가에서 울려 퍼졌다. 민구가 깜짝 놀라 외쳤다. 선생님, 저쪽에서 무슨 일이 난 것 같습니다. 모두가 소리의 근원지를 향해 달려갔다. 그러나 복도에는 쓰러진 하녀만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충격에 질린 표정으로 겨우 입을 열었다. 서재가. 서재 문이 혼자서 열렸어요.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어둠 속에서 저택의 거대한 서재 문이 삐걱이며 저절로 열리고 있었다. 그 안은 새까맣게 가려져 있었고 바람에 흩날린 장막 너머로 묘하게 떨리는 불빛이 비쳤다. 김호안은 담담히 말했다. 민구, 시작됐군.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가.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서재 앞에 모여섰다. 천천히 열리는 두꺼운 문은 마치 오래된 악령이 깨어나는 듯한 소리를 냈다. 김호안은 손전등을 꺼내어 어둠 속으로 빛을 비췄다. 그 순간 민구가 무심코 숨을 삼켰다. 서재 안쪽 커튼 아래쪽에 뚜렷한 붉은 흔적이 번져 있었다. 피 맞죠? 민구가 낮게 속삭였다. 오하는 무릎을 굽히더니 장막 끝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렸다. 그곳에는 길게 흘러내린 피자국과 함께 바닥 위에 놓인 은색 편지칼이 보였다. 칼 끝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선홍빛이 맺혀 있었다. 정 회장의 가족들이 몰려와 서재 문 앞에서 술렁거렸다. 장남 정도현이 목소리를 높였다. 아버지, 대체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이 늙은 집에서 귀신이라도 나온단 말입니까? 차녀 정미라는 얼굴이 잔뜩 굳어 있었다. 아버지가 괜한 망상에 시달리다 사람들까지 불러 모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오한은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서재 안을 꼼꼼히 살폈다. 벽면 가득 꽂힌 책들, 오래된 시계, 진한 담배 냄새가 밴 가죽 의자,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낯선 서류 봉투. 그가 봉투를 열자 안에는 단 한 장의 종이만 들어 있었다. 거칠게 찢어진 모양의 종이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 죄를 기억하라. 피는 피로 갚을지니. 민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군가 회장님을 겨냥해서 분명히. 그 순간 뒤쪽에서 또다시 비명이 터졌다. 가정부가 복도로 뛰어들어와 울부짖었다. 회장님 방에 창문이 열려 있어요. 누군가 들어온 흔적이 있습니다. 정한수 회장은 휠체어에 앉은 채 손을 떨었다. 내가 결국 이 꼴을 당하는군. 내 과거가 나를 부른 거야. 그 말과 함께 방 안의 공기가 묘하게 싸늘해졌다. 김호환은 회장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정 회장님, 이제 감추지 마십시오. 이건 단순한 도둑질이나 장난이 아닙니다. 누군가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한 복수의 그림자입니다. 민구는 주변을 빠르게 훑으며 불안한 눈빛을 보였다. 선생님, 그럼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오한은 천천히 피 묻은 칼을 들어 빛에 비춰보며 낮게 대답했다. 답은 늘 가까이에 있지. 이 집안, 그리고 이 가족 안에서. 서재의 긴장감은 여전히 가시지 않았다. 피 묻은 칼, 피는 피로 갚을지니라 적힌 편지. 그리고 창문을 통해 스며드는 차가운 밤바람은 모두의 신경을 곤두세웠다. 김호환은 회장에게 다가가 낮게 물었다. 정 회장님,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누군가 이 집을 겨냥해 복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회장님께 원한을 품을 만한 인물들이 있어야겠지요. 정한수 회장은 눈을 피하며 한동안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다 긴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다. 나는 젊을 때 기업을 세우며 많은 이들을 밟고 올라왔지. 특허를 가로챈 적도 있고 동업자를 몰락시킨 적도 있다네. 심지어 어떤 이의 목숨까지 앗아갔다는 소문도 돌았지. 민구가 눈을 크게 떴다. 목숨이라뇨? 회장은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공사 현장에서 한 번 큰 사고가 있었네. 안전 규정을 무시한 채 밀어붙인 탓에 젊은 노동자 하나가 목숨을 잃었지. 그의 가족은 보상 한 푼 못 받고 거리로 내몰렸어. 그 일이 평생 내 발목을 잡을 거라 생각했네. 오한은 곧바로 묻는다. 그 노동자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잠시 망설이던 회장이 대답했다. 박정우. 내 또래였지. 부지런하고 성실했지만 내 탐욕 때문에 희생된 사람이었어. 민구가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혹시 이번 사건의 배우가 박정우 씨의 가족일 수도 있겠네요. 그때 가족들 사이에서 묘한 눈빛 교환이 오갔다. 장남 정도현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버지, 그건 너무 오래된 일 아닙니까? 지금 이 난리를 그 옛날 원한 때문이라고 단정하는 건 무리죠. 그러자 차녀 정미라가 날카롭게 받아쳤다. 아니 오빠. 아버지가 말하지 않았어요? 그 가족이 거리로 내몰렸다고. 분명히 원한이 쌓였을 거예요. 게다가 아버지의 유산이 곧 공개될 시점이잖아요. 혹시 그 사람들이 다시 나타난 게 아닐까요? 정 회장은 땀을 훔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지난달부터 이상한 편지가 오기 시작했네. 처음엔 단순한 협박이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본 그 종이, 그건 내가 예전에 박정우에게 보낸 계약서와 똑같은 재질이야. 마치 그가 죽지 않고 다시 돌아온 것처럼 느껴진다네. 그 순간 저택의 오래된 시계가 댕 하고 울렸다. 정확히 자정. 모두가 그 소리에 순간적으로 몸을 굳혔다. 김호환은 창밖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죽은 자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한은 살아남지요. 그리고 지금 그 원한이 이 집을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택 안의 공기는 묘하게 무거워졌다. 정한수 회장의 과거 고백 이후 가족들 사이에는 불신이 더욱 짙게 드리워졌다. 민구가 탐정에게 낮게 속삭였다.
선생님, 뭔가 곧 터질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택 깊은 곳에서 쾅 하는 굉음이 울려 퍼졌다. 그리고 곧이어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뒤따랐다. 모두가 소리를 따라 달려갔다. 향한 곳은 게스트룸. 방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김호환이 조심스럽게 문을 밀자 민구가 뒤를 따랐다. 그곳에는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정 회장의 장남 정도연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가슴에는 깊숙이 찔린 상처가 있었고 옆에는 깨진 유리잔과 붉게 흩뿌려진 와인이 피처럼 번져 있었다. 민구는 숨을 몰아쉬며 외쳤다. 이럴 수가 장남이. 차녀 정미라는 얼굴을 새하얗게 질리며 방으로 뛰어들었다. 오빠. 그녀가 몸을 흔들었지만 정도연은 이미 숨이 끊어진 듯 축 늘어져 있었다. 김호환은 곧바로 주변을 살폈다. 깨진 유리잔, 쓰러진 의자, 그리고 방구석에 떨어져 있는 낯선 장갑 한 짝. 그 장갑은 고급 가죽 제품이었는데 크기가 자가 여성의 것으로 보였다. 민구가 장갑을 집어들며 말했다. 선생님, 설마 가족 중 누군가가? 정 회장은 휠체어를 탄 채 방으로 들어와 아들의 시신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를 냈다. 내가 결국 이런 꼴을 내 과거의 피가 내 아들을 데려갔구나. 그러자 정미라는 울부짖었다. 아니에요, 아버지. 누군가 이 집에 숨어들어 우리 가족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오빠를 해친 건 분명 외부인일 거예요. 하지만 김호환은 단호하게 말했다. 아닙니다. 창문은 안에서 굳게 잠겨 있었고 문도 밖에서 잠금 흔적이 없었습니다. 즉, 범인은 이 방 안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집안 혹은 가족 중 누군가. 그 말에 모두가 숨을 죽였다. 가정부 김 여사가 입술을 깨물며 눈치를 보더니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탐정님, 사실 어젯밤에도 이 방 앞에서 누군가 서성이던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게 여성의 구두 소리 같았습니다. 민구가 재빨리 시선을 돌렸다. 차녀 정미라.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김호환은 가죽 장갑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차갑게 선언했다. 이 사건은 이제 단순한 위협이 아닙니다. 명백한 살인 사건이 되었군. 장남 정도연의 시신이 거실로 옮겨진 뒤 저택은 깊은 정적에 잠겼다. 가족들의 눈빛은 서로를 향해 날카롭게 부딪혔고 그 불씨는 곧 폭발할 듯했다. 김호환은 테이블 위에 놓인 가죽 장갑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사건의 실마리는 바로 이 장갑입니다. 크기와 재질로 보아 여성의 것이 분명합니다. 이 집에 계신 여성은 정미라 양과 가정부 김 여사 두 분뿐이지요. 민구가 긴장된 목소리로 덧붙였다. 게다가 방 앞에서 들린 구두 소리 증언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정미라에게 쏠렸다. 그녀는 손을 떨며 외쳤다. 아니에요. 이건 누군가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거예요. 오빠랑 제가 사이가 나빴던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제가 죽일 이유는 없어요. 정 회장은 눈을 가늘게 뜨며 딸을 바라봤다. 미라야, 내가 설마. 그 순간 가정부 김 여사가 나서며 목소리를 높였다. 회장님, 잠시만요. 사실 저 장갑은 아가씨의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놀란 눈으로 김 여사를 쳐다봤다. 그녀는 손을 모아 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다. 며칠 전 낯선 여인이 이 저택 근처를 서성이며 저 장갑과 똑같은 것을 끼고 있는 걸 봤습니다. 얼굴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젊은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서재 주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민구가 눈을 크게 떴다. 그렇다면 정말 외부인이 범인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나 오하는 곧바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네, 민구. 이건 오히려 더 의심스럽군. 왜 중요한 시점마다 결정적인 증언은 항상 김 여사에게서만 나오는 걸까? 그 말에 모두가 술렁였다.
김 여사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변명하듯 말했다. 저야말로 회장님 곁에서 가장 오래 있었던 사람이에요. 저를 의심하시다니. 오하는 그녀의 반응을 차분히 지켜보다가 다시 차녀 정미라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정미라 양 사건 당시 당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정미라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저는 제 방에 있었어요. 정말이에요. 오빠 방에 들어간 적도 없어요. 그러나 민구가 불쑥 말했다. 하지만 방에서 나온 흙 묻은 발자국을 봤습니다. 마치 누군가 정원 쪽을 다녀온 것처럼요. 정미라 씨, 혹시 정원에 다녀오신 건 아닙니까? 정미라는 대답을 망설이다가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네, 나갔어요. 오빠랑 싸우고 나서 화가 가라앉지 않아서 정원에서 혼자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말 오빠를 해치지 않았어요. 김호아는 팔짱을 낀 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인지 아닌지는 곧 드러나겠지요. 중요한 건 범인은 치밀하게 흔적을 남기면서도 동시에 누군가를 함정에 빠뜨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 살인은 단순한 분노 범죄가 아니라 계획된 살인극입니다. 모두가 숨죽인 순간 창밖에서 또다시 바람 소리와 함께 낯선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민구가 긴장하며 외쳤다. 선생님, 지금 분명히 누군가 정원을 가로질러 갔습니다. 오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차갑게 선언했다. 좋습니다. 이제 이 집의 모든 문과 창문을 봉쇄하십시오. 범인은 아직 이 저택 안에 있습니다. 저택의 모든 문과 창문이 굳게 잠기자 가족들은 불안한 얼굴로 서로를 노려보았다. 정 회장은 휠체어에 앉아 낮게 중얼거렸다. 결국 범인은 우리 안에 있다는 건가? 김호아는 차갑게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 집은 거대한 무대가 되었고 범인은 관객을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대 뒤에는 언제나 실수가 드러나기 마련이지요. 그는 민구와 함께 저택 내부를 수색하기 시작했다. 어두운 복도를 따라가며 서재와 게스트룸 사이의 좁은 복도 끝에 오래된 작은 문 하나가 눈에 띄었다. 문은 녹슨 자물쇠로 봉인되어 있었지만 틈새에는 최근에 건드린 흔적이 선명했다. 민구, 이 문은 뭔가 수상하지 않나? 예, 선생님. 자물쇠가 낡았는데도 긁힌 흔적이 새 것 같습니다. 오한이 머리카락처럼 가는 철사로 자물쇠를 열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안쪽은 좁고 어두운 비밀 창고였다. 그곳에서 발견된 것은 놀라운 것이었다. 먼지를 뒤집어 쓴 상자 안에 오래된 신문 기사와 사진 묶음이 들어있었던 것이다. 민구가 기사들을 펼쳐 읽기 시작했다. 선생님, 이건 박정호 씨, 그러니까 회장님 과거 공사 현장에서 숨진 노동자에 관한 기사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의 아내와 어린 아들의 사진이 함께 실려 있어요. 오한의 눈빛이 번뜩였다. 흥미롭군. 박정우 씨에게 아들이 있었다면 지금쯤 장성했을 테지. 만약 그 아들이 이 저택에 숨어들었다면 복수의 동기는 충분히 설명됩니다. 민구는 목소리를 낮췄다. 그럼 그 아들이 지금 가정부 김 여사의 말처럼 저택 주변을 서성이던 낯선 여인과 연결된 걸까요? 그때 상자 안쪽에서 더 작은 봉투가 나왔다. 그 안에는 손으로 쓴 편지가 들어 있었다. 아버지의 피를 기억하라. 이 집에서 그들의 탐욕을 끊어낼 날이 곧 올 것이다. 민구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선생님, 이건 확실히 복수 선언문입니다. 하지만 오한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다. 아니, 민구. 뭔가 이상하지 않나? 이 문은 오랫동안 봉인된 것처럼 보였는데 왜 이 중요한 증거들이 굳이 이 집안에 숨겨져 있었을까? 범인이 외부인이라면 이렇게 위험한 장소에 증거를 남기지 않았을 거야. 오히려 이건 내부의 누군가가 우리를 유도하기 위해 심어둔 흔적일 가능성이 높지. 민구는 눈을 크게 뜨며 물었다. 그렇다면 범인은 정말 이 집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까? 오한은 잠시 침묵하다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 민구. 그리고 나는 이제 대충 감이 온다.
범인은 두 개의 얼굴을 갖고 있어. 겉으로는 충직하거나 무력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복수의 불꽃을 품고 있지. 그 순간 복도 끝에서 희미하게 발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그들의 뒤를 몰래 따라오고 있었던 것이다. 김호환과 강민구는 깊은 밤 피해자 정유진의 아파트 근처를 다시 찾았다. 낮에는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로 붐볐지만 어둠이 깔린 지금은 고요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탐정은 천천히 주변을 관찰하며 말했다. 민구야, 사건은 단순히 질투나 재산 다툼이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모은 단서들을 연결해보니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지고 있어. 민구는 노트를 꺼내며 긴장된 눈빛으로 물었다. 혹시 범인이 예상 밖의 인물이라는 겁니까? 김호환은 대답 대신 빌딩 벽에 붙은 CCTV 위치를 가리켰다. 이 CCTV가 왜 중요한지 알겠나? 사건 발생 당일 결정적 순간을 기록했을 수 있다. 그런데 정작 경찰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어. 이유는 간단하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접근을 막았기 때문이지. 그 순간 멀리서 낯익은 실루엣이 나타났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정유진의 전 동업자 하성우였다. 그는 어두운 골목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는데 증거는 내가 처리했다. 절대 들키지 않을 거다라는 대화가 우연히 김호환의 귀에 들어왔다. 김호환은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드디어 나왔군, 연결고리. 민구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럼 이번 사건의 배우는 동업자였던 겁니까? 아직은 단정할 수 없어.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모든 사건들이 과거의 투자 사기와 얽혀 있다는 거다. 유진은 그 진실을 파헤치려 했고 바로 그 때문에 목숨을 잃은 것일 수도 있어. 그날 밤 두 사람은 몰래 하성우의 뒤를 밟았다. 그의 목적지는 의외로 한 폐업한 창고였다. 그리고 그 안에는 정유진이 남긴 비밀 노트와 거래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들이 숨겨져 있었다. 김호환은 낮게 중얼거렸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 진짜 범인은 더 깊은 곳에 숨어 있어. 김호환과 강민구는 폐창고에서 발견한 비밀 노트와 서류를 분석하며 사건이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정유진이 밝히려던 기업 범죄와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한다. 밤중에 저택을 감시하던 낯선 남자를 발견하고 뒤쫓던 두 사람은 그 남자가 회장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아차린다. 김호환은 이로써 범인이 단순한 개인이 아닌 거대한 권력과 기업 회장임을 직감한다. 이로써 사건은 점점 더 복잡하고 위험한 국면으로 전개된다. 이제부터는 목숨을 건 싸움이 될 것이다. 김호환과 강민구는 폐창고에서 정유진이 남긴 USB와 서류를 확보한다. 그 안에는 회장과 하성우가 은밀히 범죄를 계획하는 증거가 담겨 있었고 정유진은 이를 폭로하려다 살해당했음이 드러난다. 두 탐정은 경찰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직접 사건의 배후를 파악하며 회장이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라 거대한 권력과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한다. 이로써 사건은 단순 살인이 아닌 기업과 권력을 이용한 계획된 범죄임이 드러난다. 김호환은 민구에게 결연히 말한다. 이제 우리가 직접 진실을 밝혀야 한다. 배후를 무너뜨릴 단서가 바로 여기 있다. 김호환과 강민구는 정유라가 준 USB를 통해 회장과 하성우의 범죄 증거를 확보한다. 저택에서 회장과 마주한 김호환은 냉정하게 증거를 제시하며 그가 감춰온 살인과 기업 범죄를 폭로한다. 결국 회장과 하성우는 경찰에 의해 구속되고 정유진의 죽음과 숨겨진 범죄가 세상에 드러난다. 가족들은 충격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하며 회복하고 민구는 김호환에게 탐정으로서의 배움과 정의의 중요성을 다시 느낀다. 김호환은 마지막으로 말한다. 사건은 끝났지만 진실을 지키는 싸움은 계속된다. 검은 서재의 비밀과 복수의 그림자는 이렇게 마침내 밝혀지며 정의가 승리한다.